먹고 오라고 했더니 다들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잘 먹고 잘 왔다 갔다 하면서 해가 점점 짧아지는 것도 느껴지고 뭐 그렇습니다. 날이 좀 추워지고 해서 조금 저녁에 오시는 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오늘 저희 연구실에 어떤 선생님께서 아침에 한 10시 때 강의를 벌써 갔다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셨냐고 했더니 군포시에 갔다 왔대요. 거기는 아침 인문학인데 아침 7시에 하는데 신인들 70명쯤 모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7시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승 분들은 꼭 가능하실 것 같아요. 끝까지 재밌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해야 될 거는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조금 그 서사가 긴 역사적인 맥락에서 많이 봐야 될 종교랄까 역사와 이런 것들을 막 봤었는데요. 오늘 좀 개인의 내면한 내밀한 그림들로 이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자화상을 내밀한 그림이라고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습관하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이걸 내밀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건 이제 좀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할게요. 일단 자화상을 볼 때 이제 문제는 그거죠. 화가가 왜 자화상을 그릴까? 우리에게는 되게 익숙한 거잖아요. 화가는 자화상을 그리겠지. 누구나 자기 얼굴을 그림으로 담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자화상이 등장한 건 르네상스 즈음부터입니다. 그 전까지 화가는 자화상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럼 자화상이 등장했을까? 화가는 왜 자화상을 그릴까? 그리고 그렇다면 화가가 자화상을 그리는 건 나는 나의 기록을 남기고 싶고 나에 대한 어떤 사진을 남기듯이 이런 걸 남기고 싶고 그런 걸까? 이런 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얼굴을 그린다는 게 뭘까? 오랫동안 인간의 얼굴은 그림으로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조각은 물론. 왜냐하면 기독교의 시대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게 교리가 있었고 그런 교리에 따라서 개인의 초상을 그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동양에서는 더더군다나 별로 인간의 얼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왕의 얼굴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무슨 장군의 얼굴을 그린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떤 그 이야기 같은 사파처럼 책의 사파처럼 그냥 그리는 거니까 실제로 누구 얼굴을 보고 그린다. 그 얼굴을 그 이미지 그대로 보존하겠다 하는 열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대부터 이게 시작되었냐면 서양에서는 르네상스 시기 빨리 잡아야 르네상스가 막 시작하던 한 15세기 정도?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초상화라고 하는 거는 근데 굉장히 하위 정의였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역사하면서 이게 역사화라는 게 역사적 사건을 다룬다가 아니라 스토리를 남긴다고 미술의 위치가 이 음악이나 시에 비유하여서 볼 때 어떤 이데아와의 관계 속에서 모방을 한다는 게 굉장히 질이 낮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자연물을 모방한다는 이런 개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상화도 사람의 얼굴을 담게 그린다. 그거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작업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유용한 작업이었어요, 대신.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 주로 초상화가 하는 건 맞선용 사진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냥 사진 할 때 제가 얼마 후에 제 후배하고 결혼을 하는데 카톡에 그런 어플이 있대요. 맞선 어플 같은 거. 내가 이제 자기 사진을 딱 올려놓으면 사진하고 나이 정도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름은 공개하자. 그럼 이제 사진을 이렇게 공개가 되니까 이렇게 올리면 돈을 내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사진 괜찮다 하면 그 사진에 있는 분을 소개시켜 달라고 어플에다가 돈을 내면 그 어플에서 연락처를 줬대요. 근데 연락처를 줄 때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실은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뭐를 요청했다. 그 연락처를 공개해달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오케이 하면 전화번호가 가면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난 친구랑 결혼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맞선용 사진들이 지금은 되게 신기한 시대죠.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연결한 곧 듀오나 이런 식의 맞선 업체들도 이런 식의 어플에 의해서 사라져가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거기는 듀오만 저기가 정보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구한다라고 하면 정보는 회사가 가지고 있고 이 정보를 가지고 막 한 다음에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이 공개가 되고 대신 얼굴만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얼굴이라는 게 우리에게 뭘 이렇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얼굴하고 직업인가? 몇 가지를 보고서는 이제 그 사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얼굴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종교화의 시대에 이 맞선용 사진 외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맞선용 사진은 지금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여권 사진 찍는 식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예술가라고 이제 예술가 레벨로 이렇게 인정받기가 어려웠겠죠? 당연히 투상하는 이렇게 위치가 나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욕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얼굴을 남기겠다. 그건 아마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페이스북 이런 거 하는 거 나름 이렇게 품이 많이 드는 일인데 자기의 일상을 계속 하는 우리의 이런 습하고 이들의 이 자기 얼굴을 그린다는 것도 뭐가 다를까 이런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맞선용 사진인데 이렇게 똑같이 그리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림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얼굴을 그리는 폼 같은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얼굴하고 실제적인 얼굴하고 이미지는 언제나 다를 수밖에 없죠. 아마 그 어플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찾아보고 봤는데 실제로는 그거 아니더라. 괜히 됐다. 근데 이제 듀오랑은 다르게 한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면 이렇게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행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지역 이름은 아니고 사는 지역 나이 얼굴 이 정도 그런 거 만나보라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기 얼굴을 이제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죠.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근데 이제 그때 화가가 자기 얼굴을 공개한다는 게 뭘까? 근데 화가가 자기 얼굴을 공개할 때 어떤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생색내려고 공개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그림 도구가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예전에는 지금 이게 쭉 짜가지고 그냥 흙 묻혀서 슉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알료라고 하는 거는 돌가루나 아니면 식물에서 채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가루를 막 곱게 빻고 돌가루를 막 곱게 빻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름 그것도 무슨 아마씨용 무슨 이유를 몇 대 몇으로 섞어가지고 막 곱게 섞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도 돌가루끼리 섞는데 왜 우리도 화학작용 같은 게 일어나면 색이 변색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실험하는 거 보면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거 투명한 게 다 하는데 그 투명한 게 산성이면 막 빨개지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돌가루나 이 안료의 속성에 따라서 기름의 속성에 따라서 이게 막 변하는데 그렇게 보시면서 한 붓을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내 얼굴을 막 표현하려고 그리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가의 얼굴들이 르네상스 시기부터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일단은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죠. 나는 화가다라고 하는 어떤 자긍심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화가들은 그렇다고 쳐요. 나는 화가다라는 걸 이제 나의 이미지, 죽기 직전에 나의 이미지를 영원히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화가의 열망이 있었다고 치면 우리는 그러면 왜 화가의 얼굴을 보느냐? 자기는 남기고 싶어도 남겼지만 우리가 꼭 그걸 봐줘야 되는 의무는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 자화상을 본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걸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화가가 만약에 자화상을 자기 내밀한 기록이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이 속으로 그렇게 앓다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걸 볼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의 나는 너무 잘생겼고 나는 너무 이쁘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꼭 봐줘야 되는 이유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봐줘야 되는 볼 때 어떤 의미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글이든 그림이든 뭔가 쓰여지고 그려졌을 때는 이거는 남을 향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들도 자화상을 그릴 때 누군가에게 보여줘야겠다라고 그린 자화상은 거의 없어요. 네, 전시를 위해서 화가가 자화상을 그린 건 정말 근대의 일이고요. 한참 후의 일이고 자화상은 그냥 개인이 가난한 화가들이 자기 연습용으로 그린 게 대부분 자화상입니다. 모델이 없으니까. 예,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모델이 없으니까 화가들이 자기 얼굴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전시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절대 자기 얼굴 그리지 않습니다. 화가 얼굴을 누가 사가는 거죠. 귀족의 얼굴을 그리기 위한 연습 작업으로서 아니면 역사화를 그리기 위한 연습 작업으로서 화가가 자기 얼굴을 그려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구나. 그런 습작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작업은 귀족 얼굴을 보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가가 자기 얼굴을 그릴 때 일기를 쓰실 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일기가 정말 아무에게도 안 보여주는 일기인가, 이게 진짜 나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일기를 쓸 때는 언제나 일기조차도 독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의 나, 그렇지 않을까? 미래의 나? 아니면 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자손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 보게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게 싫더라도 어쨌든 이거는 현재의 나든 미래의 나든 내가 나에게, 나라는 독자를 상정하고 쓴 글이 되겠죠. 심지어 안네 프랑크 일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우리가 막 돌려보잖아요. 근데 이제 어릴 때 그거 보다가 막 되게 지루해서 너무 지루한 거예요. 재밌게 읽으셨나요? 저는 지루했는데 피터에게인가 뭐 이렇게 제목을 달고 쓰죠. 근데 안내조차도 그 일기를 쓸 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썼다는 거죠. 피터라는 애가 없어요. 안내가 미친 게 아니죠. 안내가 미쳐가지고 피터라는 애를 미쳐가지고 생각을 해갖고 걔한테 계속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일기를 쓸 때 어떤 대상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일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건 알지만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쓰죠. 그래서 안내가 그 골방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갇혀 사는 그 히틀러 치하에서도 아마 저는 미치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소녀가, 그 혈기가 막 있는 소녀가 자기의 이야기들을 막 누군가에게 들려주면서 정신 보존하고 즐겁게 그 안에서 살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기나 자화상이나 다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 글입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골방에서 막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여기 가면 막 파티장이 있고 성에서 막 있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너무 싫은데도 싫어서 이제 피한 데가 어디냐, 이렇게 탑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성에 보면 보통은 이제 공주님이 갇혀있는 그런 곳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볼테르가 들어가고 자기 혼자 막 춤에서 막 글을 씁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그의 글은 골방에서 썼지만 세상을 향해서 쓴 글이죠.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독자를 향해서 쓴 글이 됩니다. 자화상도 역시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자기 그림이고 절대 전시를 전제하고 그리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그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화상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될 때 만나게 되는 건 뭐냐면 한 인간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한 인간의 내밀한 기록인데 그거는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는 자기 이야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천천히 만나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철학적으로 문제가 돼요. 내가 나를 그린다는 게 가능하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보면 제가 용수라고 하는 이제 나가르주나라고 말하는 중론에 쓴 승려죠. 불교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은 자기를 볼 수가 없다. 근데 자기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걸 보겠느냐. 생각을 해보면 여기 한문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시안즉 불능 작연 기기체, 그러니까 그 눈동자를 자기는 볼 수 없다니까. 눈이 손을 볼 수는 있죠. 눈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당겨서 볼 수는 있는데 눈이 눈동자를 자기가 자기 못 보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언제까지나 자기를 거울을 통해서 자기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내가 나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본인이 막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느끼세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나네라고 느끼는 순간은 이제 거울을 대면했을 때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막 수덕수덕 할 때 막 나는 이런 사람인데 막 이렇게 끌어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자기라고 하는 건 언제나 거울이나 타자로부터 확인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화가의 그림을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건 어떻게 확인되는가. 그런 과정들도 이제 오늘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 그림이 누구냐면 미켈란젤로고, 이거는 천지창조 옆에 이렇게 사이드로 이제 성인이랄까 예언자들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얼굴을 자기로 표현을 했어요. 못생겼죠. 못생긴 자기 얼굴을 천지창조의 순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굉장히 고뇌하는 사람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자기의 모습을 어떤 한 성인처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요거는 이제 미켈란젤로의 나름 현재적인 모습이라면 미켈란젤로의 열망? 어떤 미켈란젤로의 내면을 가장 더 잘 드러내주는 그림은 다음 그림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최후의 심판에 왜 여기 바르톨로메오가 자기 가죽이 벗겨져 죽은 성인이거든요. 이 자기 가죽을 벗겨진 성인이 들고 있는 자기 가죽의 이 얼굴, 요게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되게 이상하죠. 자기 얼굴을 그리는데 최후의 심판에 성인의 손에 들려진 가죽에 자기 얼굴을 새겨놓는다. 아, 이렇게라도 최후의 심판에 나도 이렇게 들려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열망을 담고 있겠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이 얼굴을 보면 유령처럼 미켈란젤로 이렇게 바르톨로메오 손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당시에 같이 있었던 화가인 다빈치는 요게 유일한 자화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화상이다 아니다라고 논쟁도 있는데 거의 자화상인 쪽으로 이제 기울어졌는데요. 요 초상화를 보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건 그거예요. 아, 이 눈이 도대체 어딜 보고 있는가? 자기 얼굴을 그리려면 요즘은 사진들을 보고 많이 그려요. 자기 얼굴 그릴 때. 근데 이제 거울 보고 그린다면 이 그림을 이 시점이 거울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불가능한 형태인데 뭐 미켈란젤로 아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놓인 형상을 그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런 그림들 막 이렇게 뭔가 모호하게 사라져가는 이미지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 다빈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오래돼서 그런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이렇게 슥 사라졌다가 이렇게 쓱 나타나다 쓱 사라지는 이런 식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미켈란젤로에게는 굉장히 이 하늘로 가고 싶다는 어떤 열망, 마지막 이 종교적 신앙심 이런 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의 삶들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다빈치는 뭔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이미지들을 굉장히 주목을 했어요. 반면에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단단한 인체의 근육들, 그 인체의 구조로서의 근육에 굉장히 중요했고 다빈치는 또 인체에게서도 중요했던 건 혈관이거든요. 막 움직이고 역동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막 물 소용돌이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의 성향이 그들의 자화상에서도 저는 어렴풋이 보인다고 생각이 돼요.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싶은 영혼을 지향하는 미켈란젤로하고 뭔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이 변화하는 세상에 주목하는 다빈치. 그래서 다빈치의 시선은 굉장히 먼 곳에 그윽하게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을 보시면 고야가 그린 그림이 아까 자화상이라는 것도 누군가 보여줄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그림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은 고야가 아팠을 때 고야를 치료해준 의사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의사예요. 뒤에서 물컵 같은 거 약 주는 사람이 의사인데 이 의사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야 성격 되게 특이한데 어쨌든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나은 다음에 그려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상상하죠. 내가 아팠던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그림은 동시에 편지죠. 요 밑에 누구누구에게 너무 감사하다 밑에 글도 있고 요 의사에게 자기가 주는 감사 편지이기도 합니다. 자화상의 동시에 뒤에 사람들이 뭐 고양이 죽을 거 어쩌고 하는데 이 끔찍한 죽음의 늪에서 이렇게 자기를 건져준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를 이제 그 사람의 감사 편지로서 이렇게 그림으로 남겼어요. 되게 이렇게 자기는 죽어가고 죽을 듯고 설득 사경을 헤매고 있는 모습 이런 게 잘 나타나죠. 근데 이제 고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화가들이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그려내는가요. 이거는 고야가 한참 혈기왕성할 때 그린 그림입니다. 아까의 이 죽어가는 사람하고 굉장히 다르죠. 예. 여기서 뒤에 반짝반짝 햇빛이 쫙 내려치고 근데 이게 그냥 근데 눈에 보이는 햇살 같은 게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러죠? 저 뒤에 후광처럼 막 빛나요. 자기 뒤에 이제 거대한 태양이 후광처럼 있는 것 같고 자기는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최신식으로 빼 입었어요. 스키니진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스키니진에다가 투우사 정도 입을 정도 되는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화가들이 이런 옷 입고 절대 작업 안 하죠. 그렇죠? 화가들이 이 고야는 나중에 궁정화가이기도 했지만 이런 옷 입고 작업 안 하거든요. 이런 모자 절대 안 쓰겠죠. 그림 그릴 때. 근데 이런 모자,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정말 패셔너블한 이미지로서 자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앞에 그림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뭔가 이제 고뇌하는 듯한 느낌이 딱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고야를 그리면 요 밝은 빛 앞에서 자기는 그림자 안에 있죠. 저는 이게 되게 이상한 구조라고 생각이 돼요. 밝은 빛을 후광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
얼굴에 빛이 비춰야, 보통 그렇게 그리거든요. 얼굴에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얼굴을 보고 이렇게 그리는데, 이건 자기 뒤에 있고, 전체적으로 실눈 뜨고 한번 보시면, 고야는 그림자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쵸? 고야는 이 밝음과 이 그림자의 대비, 이 속에서 딱 위치하고 있는 게 고야인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림 보면 역시 어두움 침침한 데서 고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그린다는 건 자기의 이미지를 어떻게 세상에 드러날까의 문제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맥락하고 자화상의 등장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거의 자화상, 자소상, 이거는 이제 자기가 자기를 조각한 그림인데요. 1495년, 그러니까 15세기부터 보통 미술에서는 르네상스로 보는데, 그때 딱 나타난 그림이에요. 막 넘어갈, 15세기 이제 15에서 16년 넘어갈 때 그림인데, 이 얼굴 보시면 수염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막 팠죠. 삭삭삭삭 파고, 자기를 조각을 했는데, 자기가 조각가라고 하는 이미지는 안 됐어요. 고야에게서는 이 패셔니스타의 이미지가 보이잖아요. 그림 그리는 화가이자 동시에 나는 패셔니스타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그림, 이 조각은 노동하는 복장 그대로를 드러냈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망치 같은 거와 끌을 들고 조각하는 사람이다. 나의 도구와 내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과, 다만 장식한 게 있다면 저 구불구불한 수염 정도? 예. 그렇게 자기 모습을 조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조각하는 사람이다. 조각가로서의 자긍심이 보이죠. 근데 이게 어디 들어가 있냐면 성체 시연대라는 데 있는데, 이렇게 성당에 가보면 이런 성체를 모셔놓고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그런 거대한 조각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처럼 성체가 모셔질 집이죠. 거기 요 밑에, 저 밑에 보이세요? 여기? 네. 여기 밑에 자기 조각을 한 거예요. 네. 여기. 이 자리에 아까 그 조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신앙심도 있던 사람이었겠죠. 자기가 성체를 떠받들고 있는 이 성체 시연대, 성체의 집을 받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여기에다 이렇게 새겨놓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기가 비로소 확인되는 시대가 되는 게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만든 작품 안에 끼워 넣어요. 왜냐? 난 화가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막 이때부터 생겨났거든요.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원래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동방박사의 행렬이라고 하는 베너치 고촐리의 그림인데,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부유했던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이 이 뒤에 조로로 말 타고 가요. 이렇게 뒤에 말 타고 가는 빨간 사람들이 메디치 가문 사람이고, 요 앞에 화려하게 입은 사람들이 그 메디치 가문의 막내예요. 그러니까 막내, 이제 손자쯤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애가 이제 앞으로 자기네 집안을 이끌고 가는데, 이 애를 동방박사의 모습으로 그려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렸는데, 이제 이런 그림에서 뭐 뒤에 사냥하고 어쩌고 쭉 펼쳐지는 이 그림에 뒤에 여기 군중 부분 있죠. 여기 군중 부분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있어요. 막 다 메디치 가문을 따라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동방박사를 따라서 가는 거죠. 우리도 같이 이제 그 예수의 탄생을 보러 간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에 알파벳이 새겨져 있는 이 남자. 그렇죠? 이 남자가 누구냐? 이 남자가 베노티 고촐리, 자기 이름을 새긴 화가입니다. 근데 여기에 베노티라고 썼죠. 그쵸? 자기를 동방박사의 행렬 뒤에다가 자기 의뢰인의 그림에다가 새겨 넣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모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썼는데, 그 자기 이름 베노티라고 하는 게, 이제 베노티 하면 벤 노티래요. 벤이 이제 그냥 굿 정도 되는 표현이고, 노티가 노티스 이런 거. 그래서 잘 알았어. 아이, 너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알았어. 이런 정도. 잘 아는 사람? 뭐 이 정도의 이미지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말장난을 하면서 자기 이미지를 이제 이런 자기 의뢰인의 그림에다 집어넣는 이런 그림도 있고요. 또 교회에다가 자기 초상화를 이렇게 의젓하게 집어넣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페루지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라파엘로 뭐 이쪽이랑 관련이 많았던 사람인데, 벽면에 보면 이렇게 막 새겨져 있잖아요. 이게 조각이 아니라 그림이에요. 그래서 성당을 이 사람이 지었고, 거기에다가 안에 이제 장식까지 다 했는데, 벽화까지 그렸는데, 그 한쪽에다가 자기 초상화를 이렇게 박아놓는 거죠. 이 성당 네 가지 어떻게 했고, 어떻게 장식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화가가 내가 이걸 했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생겨납니다. 중세성당에는 이런 게 없어요. 중세성당은 다 장인들이거든요. 그냥 지금으로 생각하면 벽돌공인데 이 사람은 자기를 건축가, 설계자의 이미지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것의 창조자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도 이런 거죠. 이제 이거는 역시 동방박사의 경배인데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입니다. 보티첼리가 있어요. 그림을 그린 자로서 이것을 딱 쳐다보는 오른쪽에 있는 이 주황색 망토를 입은 이 남자 있죠. 이 남자. 이 사람이 그럼 여기 왜 들어가 있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그림도 약간 여기 뭐 동방박사가 있는데 이 동방박사와 더불어 그 보티첼리의 의뢰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들어가서 요 장면을 관찰하는 거 있어요. 여기에 되게 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술을 아련하는 장면이 있고 그 옆에서 동방박사가 예술을 아련하는 장면을 보는 보티첼리의 의뢰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화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화가는 뭐냐? 이 장면을 우리와 연결시켜주는, 관객과 연결시켜주는 어떤 매개고, 그와 동시에 이 사람은 이 장면의 창조자죠. 그쵸? 신만이 아니라 인간이 무언가를 창조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여기 안에 들어갔고,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나다. 라고 하는 자긍심이 막 철철철 물어나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이렇게, 16세기에는 이런 그림도 나옵니다. 반디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잘 차려입었죠. 노동자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 조각가의 그림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귀족처럼 꾸몄죠. 그쵸? 자기 이미지를 굉장히 귀족스럽게 꾸몄고, 남자의 누드화를 그려는데, 남성 누드가 르네상스에 정말 많이 그려졌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근육이라고 하는 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체의 구조고, 이런 인체의 구조에 어떤 우주적인 진리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걸 그릴 수 있다는 건 나는 그 우주의 진리를 알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어떤 기술자가 아닌 그 인문학자로서의 자기 표상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화가가 끊임없이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계속 점점 강한 어펙션을 가지고 말해주고 있죠. 이전에는 이렇게 자기가 만든 그림 안에 이렇게 슬쩍 끼워 넣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아무에게 안 보여줄지라도 이런 거를 혼자서 그려고 간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세기 중반에 이 마르텐 반 햄스케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북유럽 사람인데 로마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때 북유럽에서 르네상스 시기에 북유럽하고 이제 이탈리아 지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유화가 북유럽에서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탈리아까지 내려오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그리스 로마를 공부하러 로마를 간 거죠. 그래서 로마를 가가지고 자기가 콜로세움을 봤고 그 콜로세움을 자기가 그렸다 하는 걸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 콜로세움 그걸 그리고 있는 나 거기에다가 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 가서 저희가 이제 유적지 앞에서 사진을 찍는 셀카죠. 네. 근데 이제 화가기 때문에 가능한 건 거기에 그림 그리는 나까지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화가가 나는 저걸 직접 보고 온 사람이라는 어떤 자랑?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 이런 데다가 남기는 것도 그런 거잖아. 나 이거 먹었어. 굳이 왜 음식 사진 그렇게 열심히 찍겠어요. 막 찍어서 올리잖아요. 나는 이 음식을 직접 먹어봤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다. 그런 이게 자기 이미지가 있는 건데 이 화가의 모습도 그걸 보여주죠. 나는 로마에 갔다 왔고 저 고대 유적지를 봤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콜로세움에 대한 정보, 미학적인 구도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화가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런 거 바사리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이거든요. 되게 점잖죠. 이 바사리가 누구냐면 미켈란젤로의 제자급 메디치 가문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메디치 가문의 연출자라고 불렸던 바사리입니다. 이 사람이 그 르네상스 화가 열전을 썼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럴 정도로 이 시대의 화가는 정말 이 시대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긍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 선배들의 기록을 글로 기록했고 자기 얼굴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 거죠.
화가가 이제 세상의 창조자로서, 세상의 주역으로서 등장하고 있다. 우린 기술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자기 이미지를 그린 사람들 중에서 여자들도 있어요. 여자들은 누가 있냐면, 이 사람은 그 앙기솔라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보면 이제 그림 그릴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요 막대기는, 이 막대기는 이제 손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붓 하나씩 그리는데 공중에 떠 있으면 막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놓고 거기에 이제 손이 기대가지고 이렇게 붙이라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그 기둥이 되는 붓이고,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물감 묻혀 그리는 거고, 난 이런 그림을 그렸어 하고 자기 얼굴을 그리는 건데, 이것도 약간의 맞선용 사진하고 비슷한, 근데 이거는 맞선용 사진 셀카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이거는 나는 그림 그릴 줄 알아요. 이때 교양처럼 지금도 막 피아노 이런 거 막 가르치잖아요. 굳이 피아니스트가 되라고 피아노 가르치는 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교양으로서의 예능,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막 생겨나면서 나는 그림 그릴 줄 아는 여자고요. 귀족 여인이죠. 그리고 나는 글도 읽을 줄 알아요. 같은 여자예요. 그리고 나는 피아노도 칠 줄 알아요. 네. 이 귀족 여인이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하고 자기의 그림을 그린 거죠. 그 다음,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이 여인이 귀족이면서도 굉장히 자기 자긍심에 가득 찬 여인.